안녕하세요, 윈스턴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얘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산주의 3부작 마지막으로 역사발전 5단계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발전 5단계설에 대해 알려면 칼 마르크스의 역사 관점인 유물론적 역사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역사에 대한 다른 분들의 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님께서는 역사는 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운동가인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바라보는 사람이란 결국 관념과 철학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라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여기서 이러한 카의 역사관에서는 인간을 탐구하고 배우는 존재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와 대조적인 입장으로 칼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사관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물질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생산활동을 하는 현실적 인간. 굉장히 기계적으로 들리시나요? 사실 이분이 유물론적 사관을 처음 제창한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역사발전 5단계설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칼 마르크스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는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유물론적 사관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 내용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계급사회가 나타나게 된 건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계급이 나타났고 이를 구분하기 위한 도구가 청동이었다. 농업의 생산이 늘어났고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가 생겨났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세형동검, 반달돌칼, 청동거울, 유물론적 사관으로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청동이라는 도구와 반달돌칼이라는 도구 등의 발달로 농업 생산에 혁신이 일어남. 둘째, 농업 생산이 많이 늘어나자 이전과는 다르게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를 축적하는 사람이 생김. 세 번째, 축적의 양에 따라 불평등이 싹트기 시작. 네 번째, 농경을 함에 따라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르게 사회를 형성. 이러한 사회는 불평등을 고착화시킴. 다섯째, 자신의 계급을 가시하기 위한 유물을 만들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생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도 일으킴. 여섯째, 전쟁에서 진 쪽은 새롭게 불평등한 계급으로 편입되고 사회는 점점 더 커지고 국가를 생성하게 됨.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면 고대 사회를 이해하기 한결 쉬워집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인간은 철저히 생산활동을 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상하고 관념적인 존재는 전혀 아니죠. 칼 마르크스에 따르면 수렵과 채집을 하던 무계급의 원시 공산 사회는 위의 절차에 따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이루어지는 고대 노예 사회로 변화합니다. 중세가 되면서 봉건적 지주 계급이 생기고 이들이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봉건 사회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의 증대는 과거 영주와 농노의 관계를 탈피하고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자본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라는 두 계급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기까지는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과거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무엇 때문에 미래에는 공산주의로 전환된다고 예측하였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는 자본주의가 지닌 내부 모순 때문에 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내부 모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0만원짜리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치에 들어가는 것은 데스크탑 부품, 공장을 매입하고 돌리는데 필요했던 비용,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가치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동자의 노동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가치는 원자재였던 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가치, 즉 5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잉여 가치라고 말하였습니다. 원칙상 100만원의 가치를 지닌 상품에 대해 수익을 정확히 각 가치만큼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본가는 자신의 가치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본가는 50만원만 가져가 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쌓을 수가 없죠. 자본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각자가 지신 요소로 생산한 가치는 5대5지만 수익 분배를 6대4 혹은 7대3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자본가가 착취함으로써 사유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 모순이 지속되면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공산주의 사회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공산주의가 실현된 국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일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도 그의 주장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도 비판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주장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남긴 여러 가지는 현대 자본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의 자본주의는 엄청난 병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업주가 4대 보험도 내야 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각종 의무도 있고 산업재해라도 나면 국가의 감시라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최저시급까지 존재해 있죠. 그러나 마르크스가 살던 시기에는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10시간 넘게 일하다가 죽고 몸이 기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탄광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구 없이 들어갔고 질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한 노동자들은 뒷거리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며 자본가들은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었죠.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병폐가 공산주의를 통해서 끝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지난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게다가 냉전의 아픔을 몸소 겪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노동자와 농민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는 사회가 올바르게 흘러가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로써 공산주의 3부작이 완성되었네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